어차피 수술 때문에 못 가잖아. 정억울하면 수술 부위 터져도 같이 갔다가 다시 수술하던가. 친정엄마 간이식 수술을 사흘 앞둔 며느리한테 남편이 던진 비수 같은 말입니다. 8년 동안 한 푼도 안 건드리기로 새끼손가락까지 걸었던 통장 920만 원을 시어머니 칠순 여행비로 통째로 빼돌리고도 뻔뻔하던 그 사람. 하지만 수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이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평생 시댁 뒤치다꺼리에 제 명의까지 갖다 바친 며느리가 수술대 위에서 결심한 단 한 가지로 9년 호구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이야기. 수술 다음 날 다급하게 걸려온 남편의 전화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똑똑한 아내의 조용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본 지 2시간이 넘었을 무렵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게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 종이에 적힌 강경화 말기라는 5글자가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통도 걸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반찬가게 마감 정리를 도우러 가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큰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자고 있었어? 큰이모의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큰이모, 무슨 일이야? 내 엄마 말이다. 낮에 병원 갔다 왔다고 하길래 내가 따라가 봤어. 의사가 그러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 좋대. 외동딸인 네가 검사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다더라. 큰이모가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큰이모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알았어, 큰이모. 내일 병원 가볼게.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빼고 물었어요. 여보, 안 자고 뭐해?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감기 들어.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다정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이 그날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 거실에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여행사 견적서를 펼쳐놓더니 손바닥으로 종이를 쓱 펴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11월 말에 엄마 칠순이잖아. 다낭 4박 6일로 가자고 승아랑 승현이가 그러더라. 신우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았어. 수영장 딸린 대로. 견적서를 들여다보던 저는 인원 명단 칸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시동생, 동서, 남편. 6칸 중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제 시선을 따라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는 회사가 바쁘잖아. 연말이라 정신없을 텐데. 다음에 따로 모시자. 그래. 저는 짧게 답하고 견적서에서 눈을 뗐어요. 그때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견적서를 마저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뭔데? 친정엄마가 간이 안 좋으셔서요.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제가 공여자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견적서를 천천히 접더니 가방 속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사부인 일은 안 됐네. 그런데 하필 내 칠순이랑 겹쳤네. 그 말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누이가 제 눈을 피하며 물잔에 손을 가져갔고 시동생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둔 손을 무릎 아래로 슬그머니 내렸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 회사 근처 김밥집에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 나 맞대.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듣고 있어? 은혜야.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안 받을란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나이가 몇인데. 너 인생까지 끌고 들어가서 뭐 한다고.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은혜야. 친정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김치찌개 그릇 옆에 놓인 휴지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저를 흘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일단 끊자.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식어버린 찌개를 두어 숟갈 떠먹다가 결국 절반도 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주 주말 다시 시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여행 그대로 진행해. 비행기표도 끊었고. 시누이가 반찬을 집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엄마 칠순인데 미루면 안 되지. 동서도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렸습니다. 물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덮어줘서 잠깐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영업기획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차장이 종이컵을 집어들다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은혜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차장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이 좀 커서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말만 짧게 남기고 탕비실을 빠져나왔어요. 차장이 등 뒤에서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보름 전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기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회사 월급 통장까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항목별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병원비, 회복비, 간병비, 휴직 기간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래도 모자라지는 않을 만큼은 나왔습니다. 안방 서랍에 들어있는 청약 통장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째 되던 날 그 통장을 만들면서 남편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이 통장은 우리 집 살 때까지 절대 손 안 대기로 하자. 그래,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술 열흘 전 토요일 새벽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오늘 김장 좀 같이 하자. 어머님, 오늘이요? 그래. 너 수술 들어가면 한동안 김치 못 담글 거 아니냐. 사부인도 수술하시면 김치 못 드실 거고. 미리 좀 해놓자.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애미야, 듣고 있어? 네, 어머님. 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어요. 거울 속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였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200폭이야. 승아네 거랑 승현이네 거까지 다 해야 해서. 네. 너도 친정 갖다 드릴 거 좀 챙겨가. 그 한마디에 잠깐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양념통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인 배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양념을 펴바르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시큰거리는 게 1시간쯤 지나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신우이가 옆에서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옳게 김장 잘하네. 손이 야무져. 감사해요, 형님. 엄마, 올케가 우리 집 며느리 잘 들어왔지?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념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답했어요. 잘 들어왔지. 친정에서 고생하다 와서 그런가. 일도 잘하고.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늦었네. 김장 다 했어? 응.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가라앉아 있고 입가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거울 속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못 깨어나면 이 집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로 울어줄까? 질문을 떠올린 순간 손에서 비누가 미끄러져 세면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비누를 다시 집어들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아버리면 더 살아갈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욕실 문을 열고 나오니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새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는데 머릿속에 그 질문이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수술 사흘 전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무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들 단톡방이었어요. 무심코 화면을 열어본 저는 빵을 씹던 입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시어머니가 신우이, 동서와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세 사람 손에는 캐리어 손잡이가 들려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난가요, 우리 칠순 잔치. 토스트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견적서가 가방 속으로 들어간 게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비행기까지 끄는 거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청약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문을 갖다 대고 잠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는 그 짧은 2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920만 원이 찍혀 있어야 할 자리에 숫자 0이 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식탁 위로 떨어지면서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닿았는데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 보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한 줄씩 짚어 내려가다가 사흘 전 날짜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대리해지. 그 네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리해지를 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안방 서랍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어요.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말고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욕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나와봐. 면도 중인데. 그냥 좀 나와봐. 문이 열리고 남편이 얼굴에 면도 크림을 절반쯤 묻힌 채 빠끔 내다봤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이 화면을 흘끗 보더니 면도기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아, 그거. 아, 그거. 그게 다야? 어머니 여행비로 썼어. 남편이 너무도 태연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칠순 여행비. 어차피 여보는 수술하느라 못 가잖아. 그리고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냐? 남편이 면도 크림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말을 이었어요. 여보가 이해해. 응?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청약 통장이야. 우리 집 사려고 8년 동안 부었던 거.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이 통장은 절대 손 안 대기로. 여보, 집은 천천히 사도 되잖아. 남편이 칫솔에 치약을 짜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가게에서 손이 다 갈라지도록 고생하셨어. 칠순에 여행 한번 가시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 도장은 어떻게 꺼낸 거야? 그게. 남편이 칫솔을 입에 물고 우물거리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여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 출근해야 돼. 내 도장 어디서 꺼냈냐고. 안방 서랍에 있었잖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보, 정 억울하면 수술 날짜를 다시 잡던가. 어차피 한 달이면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니 다녀오시면 되잖아. 저는 욕실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칫솔질을 마치고 입을 헹구는 소리,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소리, 옷장에서 와이셔츠를 꺼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보, 나갔다 올게. 저녁에 얘기하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엎질러진 커피가 식탁볼을 적시고 있었지만 닦을 힘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외투만 걸친 채 집을 나섰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게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새로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해부터 시작해서 시댁으로 흘러간 돈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동생 전세대출 보증 9천만 원, 시어머니 반찬가게 사업자 명의 대출 4천만 원, 그중 절반 넘는 금액이 제 월급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가계부를 뒤져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대략 짐작이 갔어요. 시누이 결혼식 축의금 보전 명목 600만 원, 가족카드로 결제된 시댁 식비, 명절마다 보낸 용돈, 경조사비, 번호를 하나씩 매겨가며 적다 보니 메모장 화면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대충 합산만 해도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강만 쳐다봤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눈이 부셔서 한참 만에야 다시 눈을 떴어요. 오후 2시쯤 친정엄마 병실에 들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친정엄마가 저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은혜야 왔어? 응, 엄마.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친정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 늙어서 그래. 괜찮아.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백서방은 뭐 좀 도와주디? 저는 친정엄마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주름 사이로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응, 엄마. 도와줘. 그래, 다행이다. 사위가 좀 챙겨주면 네가 덜 힘들지. 친정엄마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수술비 들어가야 할 통장을 시어머니 여행비로 뺐었어. 그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병실에서 1시간쯤 더 머무르다가 친정엄마가 잠든 걸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장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쯤 가다가 차장이 받았어요. 은혜 씨? 웬일이야? 선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울음이 한번 터지면 멈출 자신이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사무실의 잡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은혜 씨, 오늘 저녁에 만나자. 네. 회사 앞 백반집 알지? 거기서 7시에 보자. 네, 선배.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섰어요. 저녁 7시 회사 근처 작은 백반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장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주 앉자마자 차장이 김치찌개 2인분을 시켜놓고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은혜 씨, 얼굴이 반쪽이 됐네.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자, 얘기해봐. 천천히.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청약 통장 이야기, 위임장 이야기, 남편이 욕실에서 한 말까지.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다시 잡으래요. 1달이면 회복된다고. 차장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네. 미친놈이네. 차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은혜 씨, 더 있어? 시동생 전세대출 보증도 제가 서 있고요. 시어머니 반찬가게 사업자도 제 명의예요. 가족카드도 제 명의로 다 묶여 있고, 저는 한강에서 정리한 메모를 꺼내 차장에게 보여줬어요. 차장이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은혜 씨. 네. 잘 들어. 이혼은 제일 마지막이야. 차장이 숟가락을 김치찌개 그릇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전에 내 명의로 묶인 것부터 하나씩 풀어야 해. 안 그러면 너만 빚더미야. 알겠어? 네. 수술 끝나고 나서 정신없을 때 시댁에서 또 뭐 들이밀 거야. 그 전에 다 정리해놔야 돼. 차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장이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제 그릇에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 일단 밥부터 먹자. 이거 안 먹으면 수술도 못 받아.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제야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넣는데 눈물이 그릇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차장이 못 본 척 자기 그릇만 들여다보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백반집을 나선 게 밤 9시쯤이었어요. 차장이 택시 잡는 걸 도와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은혜 씨, 내일부터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선배.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안방 문만 쳐다봤어요.
저 문 뒤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정말로 9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소파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채로 저는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현관문을 닫고 싶었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제 차장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 명의로 묶인 것부터 하나씩 풀어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옆에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손글씨로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에는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 두 번째 줄에는 시동생 전세대출 보증, 세 번째 줄에는 가족카드 3장, 네 번째 줄에는 은행 자동이체 항목들, 다섯 번째 줄에는 청약통장 위임장 위조건. 종이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한 장이 빼곡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건 시어머니 반찬가게의 사업자 등록이었어요. 7년 전 시어머니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다고 했을 때 제 명의를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애미야,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책임질 일은 절대 없어.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던 7년 전에 제 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가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다가 직원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좀 여쭤보려고요. 사업자 본인이신가요? 네, 제가 본인이에요. 저는 직원이 안내해주는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었어요. 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부가세 체납이 있으면 분납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폐업 처리는 보통 일주일 안에 완료된다는 것까지. 전화를 끊고 종이를 들여다보는데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식자재 거래처 세 곳의 연락처를 가게 영수증에서 찾아냈어요. 거래처 사장들에게 차례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본인 장은혜입니다. 곧 사업자 명의가 정리될 예정이라 결제 방식을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부탁드려요. 세 통을 다 보내고 나니 핸드폰 화면이 흐릿해 보였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가방 안에 통장을 한 번 더 매만졌어요. 번호가 불렸고 저는 창구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증인 변경 신청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어떤 대출건이신가요? 시동생 전세대출 보증을 제가 서 있는데요. 거기서 빠지고 싶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잠시 조회를 했어요. 고객님, 보증인 해지는 채무자가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서 통과해야 가능해요. 채무자가 단독으로 통과하기 어려우면요? 직원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무자분 단독으로는 통과가 좀 어려워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빠지신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요. 그 시점부터 채무자가 단독으로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새로 세우거나 그것도 안 되면 대출 회수 절차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신청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이름 칸부터 천천히 채워나갔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펜이 종이에 닿으니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를 적고 채무자 이름란에 시동생의 이름을 적었어요. 서류를 다 채우고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면서 한마디 더 물었어요. 이거 접수되면 채무자한테 바로 통보 가나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어쩐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곧장 친정엄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난 9년치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내려받았습니다.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어요. 파일을 열어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수백 장이 넘어가는 명세서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한번 흘렸어요. 이 종이들을 다 모으면 책 한 권은 충분히 만들겠다 싶었습니다. 명세서를 한 장씩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결제한 백화점 항목, 시누이가 긁은 미용실 영수증, 시동생이 결제한 카페 비용까지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며느리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파란 물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메시지가 한 줄 달려 있었어요. 애미야, 엄마 내일 면세점에서 너 가방 하나 사다 줄까?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하지 않은 채 화면을 그대로 닫았습니다. 읽은 표시가 떴는지 안 떴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친정엄마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은혜야, 안 자고 뭐해? 엄마 깼어? 더 자. 몇 시야? 11시 반. 너도 자야지. 내일 출근 안 해? 응, 곧 잘 거야. 엄마 더 자. 저는 노트북을 덮어 옆으로 치워놓고 친정엄마 옆에 앉았어요. 친정엄마가 제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은혜야. 응, 엄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게 다 엄마 때문 같아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때문 아니야. 그래. 친정엄마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이틀 전 저는 반차를 내고 입원 수속을 밟으러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원무과 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어요. 오늘 어머니 마중 나가야 하니까 수속은 혼자 좀 해. 미안. 저는 그 문자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응. 그게 다였어요. 수속을 마치고 친정엄마를 병실로 옮긴 뒤 저녁이 되자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 단톡방의 캡처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9년 동안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던졌던 말들 중에서 차별 발언, 무시 발언, 폭언으로 기록할 만한 것들을 한 화면씩 캡처해서 폴더에 분류했습니다. 애미야, 너희 친정은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주는 게 도리야. 승연이네 보증은 큰 며느리가 서야 모양새가 좋지. 가게 명의는 그냥 너 이름이지 내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캡처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폴더 이름을 기록이라고만 적어두었습니다. 작업을 마치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저 수술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 차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일단 수술부터 잘 받고 와. 그 뒤는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 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더니 곧 또렷해졌어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옆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내일은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친정엄마 손도 한 번 더 잡아드려야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평소처럼 인사하고 집을 나서야 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댁 식구들 누구도 눈치를 못 챌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질문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수술실에서 못 깨어나면 누가 진짜로 올까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누가 울어주든 말든 제가 깨어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병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4시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환자복을 입은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머리 위에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은혜야. 응, 엄마. 엄마 잘못되면 너 그 집에서 나와도 돼. 저는 친정엄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잘못되긴 왜 잘못돼? 그냥 그렇다고.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회복실에서 만나자. 응? 친정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친정엄마를 휠체어에 옮겨 앉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먼저 들어가십니다. 네. 휠체어가 옆 수술실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 동안 저는 친정엄마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잠깐 고개를 돌려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손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어요. 저 역시 곧 다른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큰 이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은혜야, 늦지 않았지? 큰 이모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백서방은 어디 갔어? 큰 이모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큰 이모에게 대신 묻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큰 이모요. 큰 이모가 손을 들어 보이며 답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큰 이모에게 건네는 동안 저는 침대 위에 누워 마취 준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차가운 액체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천장의 둥근 조명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곧 시야가 검게 잠겼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큰 이모의 얼굴이었어요. 은혜야, 정신 들어? 큰 이모.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지금 회복실에 있어. 너도 잘 끝났대. 큰 이모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답했어요. 다행이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까스로 한마디 더 물었어요. 큰 이모, 그 사람은? 백서방 말이야? 응. 큰 이모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항 갔다더라. 시어머니 마중하러. 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충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야 남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남편이 한 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쇼핑백 옆면에 다낭 면세점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좀 어때?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쇼핑백을 열어 분홍색 종이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가 너 갖다 주라고 했어. 뚜껑을 열어 보이는데 안에 립스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립스틱이래. 좋은 거라고. 남편이 그 상자를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협탁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깐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올해는 못 있어.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응?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실에 머무른 시간은 정확히 30분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협탁 위에 종이 상자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립스틱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뚜껑을 돌려서 열어보니 새빨간색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립스틱 뚜껑을 다시 닫고 종이 상자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손을 뻗어 침대 옆 휴지통에 그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상자가 휴지통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장의 문자였어요. 은혜 씨, 회복 잘 되고 있어? 폐업 신고 서류는 내가 다 알아봐뒀어. 필요할 때 말해. 저는 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곧 부탁드릴게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수술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보다 머릿속이 훨씬 또렷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통, 다른 한 손에는 망고가 든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애미야, 좀 어떠냐? 시어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많이 아팠지? 수술이라는 게 그래. 시어머니가 보온통을 협탁에 내려놓고 망고 박스를 옆에 세웠어요. 이거 다낭에서 사온 거야. 거기 망고가 그렇게 좋다더라. 네. 애미야, 사진 좀 봐봐.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호텔 수영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먼저 떴어요. 그 다음은 야시장, 그 다음은 해변, 그 다음은 식당에서 새우 요리를 앞에 두고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을 곁들였어요. 이건 호텔 조식 코너야. 종류가 진짜 많더라. 이건 시장 갔을 때. 망고가 한 박스에 10,000원도 안 해. 이건 마사지 받기 전이고 이게 마사지 받고 나서야. 어떠냐? 얼굴 많이 풀렸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30분쯤 사진을 다 보여주고 나서야 핸드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애미야, 사부인은 어디 계시냐? 옆 병동에요. 그래. 그럼 잠깐 들렀다 가야겠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미야, 죽 식기 전에 먹어. 망고는 큰 이모 보고 깎아달라 그래. 네.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침대 옆 노트북을 끌어당겼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 폐업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갔어요.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폐업 사유칸에 본인 의사에 의한 폐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체납액 분납 신청 항목에도 함께 체크를 했어요.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망설임이 지나가자 저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다음은 카드사 홈페이지였습니다. 가족카드 3장을 차례로 해지 신청했어요. 각각 다른 카드사라 한 곳씩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해지 사유를 선택해야 했지만 어쨌든 30분 만에 3장 모두 해지 완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은혜 씨, 목소리가 좀 나아졌네. 선배, 부탁 좀 드려도 돼요? 말해봐.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 좀 들러서 보증인 변경 서류 접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지점 어딘데?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 보내. 점심시간에 다녀와서 사진으로 인증해 줄게. 차장이 시원하게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회사 인사팀 메일도 열어 인사이동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았습니다. 발령 희망지에 천안 지점이라고 적었어요. 사육칸에는 친정 부모님 간병 필요라고만 짧게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첨부해 인사팀 메일로 전송했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걸 보면서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 자리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건 핸드폰 진동 소리 때문이었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화면을 켜봤어요. 부재중 전화 17통, 카카오톡 메시지 43개, 발신자 목록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동서, 그리고 남편. 시댁 식구 전원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잠시 손에 든 채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가지가 분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가장 먼저 뜬 이름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터져나왔습니다. 형수님, 저 어떡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증인이 갑자기 빠졌다고 하는데요. 서방님, 네, 형수님.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이 돼요? 저 다음 달에 재계약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길바닥에 나앉아요, 형수님. 시동생이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매달렸어요.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지금 수술 회복 중이에요. 아, 죄송해요. 그게 통화 길게 못해요. 그 문제는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풀어보세요. 형수님,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가슴 안쪽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차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시동생 전화 왔어요. 보증 빠진 거 통보받았대요. 차장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어요. 잘했어.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야.
답장을 다 읽기도 전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애미야.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짜고짜 쏟아졌어요. 가게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폐업됐다고 결제를 안 받겠다는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님, 애미야가 아니라 너 말이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를 마음대로 폐업을 시켜. 평소에 애미야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반말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변화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업자 원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명의였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명의로 된 거 제가 정리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가게는 어머님 명의로 새로 내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내가 너 시집와서 친자식처럼 챙겼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야. 저는 침대 시트를 한번 매만지며 천천히 답했어요. 어머님, 저 좀 쉬어야 해요. 끊을게요. 너 이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무음 버튼을 길게 눌러 화면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이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9년 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한 줄씩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큰 이모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혜야, 안 자고 뭐해? 큰 이모, 친정 엄마는? 내 엄마 잘 잔다. 너부터 좀 먹어. 큰 이모가 죽그릇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굳었네. 시어머님이 좀 전에 전화하셨어. 백서방 어머니가? 큰 이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 그래? 가게 사업자 폐업한 거 알았나 봐. 큰 이모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응, 큰 이모. 너 잘했다. 큰 이모가 제 손등을 두어 번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참에 정신 차리고 살아라. 사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리는 알아야지. 어디 처가 잃은 손 놓고 친정일 챙기러 공항을 가. 큰 이모. 그래, 알았어. 그만 말할게. 죽이나 먹어. 큰 이모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죽 한 숟갈을 천천히 떠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제야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낮 12시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옆으로 밀어두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옳게. 신우이의 목소리가 평소에 깍듯한 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옳게,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엄마 지금 가게 못 나가고 집에서 쓰러지셨어. 너 친정일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신우이가 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옳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끊는 거야? 시어머니가 너 어떻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형님, 말해봐, 옳게. 형님, 어머님 연세에 가게 운영하시는 거 무리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명의로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형님이 어머님 잘 챙겨드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신우이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옳게, 너 진짜. 형님, 저 회복 중이에요. 끊을게요.
저는 또 한 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협탁에 엎어놓고 큰 이모를 쳐다봤어요. 큰 이모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정말. 사돈집이 어쩌면 그래. 큰 이모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시끄럽긴 뭐가 시끄러워. 잘하고 있어. 우리 은혜. 큰 이모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엄마 보러 잠깐 갔다 올게. 죽 다 먹어. 응. 큰 이모가 병실 문을 나가고 한참 뒤 마침내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4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여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어머니가 지금 가게 문도 못 열고 계셔. 승연이는 전세 대출이 회수될 판이고. 너 미쳤어? 저는 침대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왜? 기억나? 그때 욕실에서 뭐라고 했어? 뭐? 수술 다시 잡으라며. 한 달이면 회복되는 거 아니냐며.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위에 또박또박 말을 얹었어요. 여보, 어차피 나는 병원에 누워 있잖아. 그쪽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남편이 또 한 번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같은 게 새어나오는 게 들렸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끊을게. 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다시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손끝까지 차분했어요. 저녁 무렵 차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은혜 씨, 좀 어때? 선배 오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왔어. 공국 좀 끓여왔는데 데워서 먹어. 차장이 보온병을 협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장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선배, 왜? 오늘 시댁 전원한테 전화 받았어요. 차장이 피식 웃으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쳤습니다. 잘 시작했네. 진짜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받으니까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거야.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이 알아서 움직여. 차장이 보온병 뚜껑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은혜 씨,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까지 한 건 그냥 종이 정리한 거고. 네, 선배. 그때 핸드폰이 또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파트 1층 경비실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02호 사모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 사모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 같은데요. 좀 전에 댁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 네. 혹시 또 오시면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차장을 쳐다봤습니다. 차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반장님, 시어머님이 또 오시면요. 네. 저희 남편한테 연락하시라고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안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장이 공국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은혜 씨, 이제 그 집 문턱은 시어머니가 못 넘어. 알아서 다 정리될 거야. 저는 숟가락을 들어 공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가슴 안쪽까지 천천히 내려갔어요. 창밖이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조금 누렇게 보였지만 그 빛 아래서 곰국을 한 숟갈 더 떠먹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술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전에 주치의가 회진을 돌고 나간 뒤 저는 침대에 앉아 큰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이모,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은혜야?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 좀 바꿔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큰이모가 잠시 멈칫했어요. 너희 집을? 응.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오늘 안에 좀 가서 바꿔줘. 백서방이 알면 어떡하려고?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네 명의 집이잖아, 큰이모. 큰이모가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답했습니다. 알았다. 오늘 오후에 갔다 올게. 큰이모 고마워. 고맙긴. 너 몸이나 챙겨.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사 인사팀에서 메일 도착 알림이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인사팀장이었고 제목은 인사이동 신청 결과 안내였어요. 본문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은혜 씨의 인사이동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로 천안지점 발령 확정. 인수인계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발령 확정. 그 네 글자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1층 경비실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1602호 사모님이시죠? 네, 반장님. 좀 전에 시어머님이 또 오셨는데요. 네. 도어록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한참 누르시다가 30분쯤 현관 앞에 계셨어요. 결국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반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 남편한테 연락하시라고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안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큰이모가 비밀번호를 잘 바꿔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베개를 더 받쳐 세우고 등을 기댔어요. 창밖이 어둑해질 무렵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술 후 이 병실에 들어온 게 2번째였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 제 얼굴을 흘끗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좀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가게도 안 돌아가고 승현이도 그렇고.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여보,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남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여보, 왜? 차분히 얘기할 거였으면 그때 욕실에서 면도하면서 했어야지. 남편이 한 번 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수술 날짜 다시 잡으라고 했을 때 말이야. 여보, 그건 내가 한 달이면 회복되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침대 시트 어딘가에 멈춰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보, 응. 지금은 내가 차분히 듣고 있을 상태가 아니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는 기색이었습니다. 나갈게. 응.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텅 빈 것처럼 가벼웠어요.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이었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형수님, 서방님, 시동생이 침대 옆까지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세대출 재심사 거절 통지서였어요. 형수님, 이거 어떡해요? 저 다음 달이면 집 빼야 돼요. 보증금도 절반밖에 못 받아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한 번만 다시 보증 서주세요. 서방님, 한 번만요. 형수님 아니면 저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시동생이 침대 옆에 무릎을 굽히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 그러지 마세요. 형수님, 앉으세요. 시동생이 어쩔 수 없이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네. 저는 형수지, 서방님 보호자가 아니에요. 형수님, 서방님 인생은 서방님이 책임지셔야죠. 형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신경이나 쓰는 줄 아세요? 형님은 어머니밖에 몰라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잠시 가만히 들었습니다. 서방님, 네. 그럼 그동안 형님이 어머님밖에 몰랐을 때 서방님 챙긴 건 누구였어요?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동안 시동생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위를 헤맸습니다. 형수님이요. 그래요. 9년이에요, 서방님. 저는 침대 시트를 한번 매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형수가 아니라 진짜 가족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시동생이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지서를 다시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시동생의 어깨가 한참 처져 있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가세요, 서방님. 시동생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 뒤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차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캡처본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차장이 회사 후배를 통해 우연히 받은 거라고 짧게 덧붙여 놓았어요. 캡처본 안에는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올케가 친정수술 핑계로 우리 가족 등쳐먹으려 한다. 진짜 사람 무서워.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답이 붙어 있었어요. 승우야, 너 도대체 며느리 단속 어떻게 한 거니? 큰아들이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또 그 아래에는 시동생의 한 줄도 있었습니다. 형이 좀 해결해봐. 나 진짜 답 없어. 저는 캡처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안에 남편의 답장은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큰 이모가 잠시 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혜야, 좀 어때? 큰 이모,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큰 이모 옆에 있어줘. 큰 이모가 의자에 앉으며 제 손등을 가만히 쓸었어요. 은혜야. 응, 큰 이모. 백서방 어머니 가게 말이야. 왜? 오늘 거기 거래처 사장한테서 동네 사람이 들었다는데 가게가 사실상 문 닫았대. 그래. 백서방이 점심시간에 거래처에 전화를 일일이 돌렸는데 다들 그러더래. 사장님 시어머니 명의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결제가 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새 계약은 어렵다고. 큰 이모가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7년 동안 너 이름으로 모든 게 굴러갔는데 정작 시어머니 이름으로는 거래처 신용 한 줄도 안 쌓여 있었던 거지. 저는 큰 이모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9년의 무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정확히 본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친정엄마 병실로 건너갔어요. 침대에 비스듬히 앉은 친정엄마가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 딸 들어와. 엄마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회복 빠르대. 저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엄마 나 보여줄 거 있어. 뭔데? 우리 같이 살 집 계약했어. 화면에는 천안의 작은 투룸 아파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베란다가 딸린 8층 집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노트북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혜야. 응, 엄마. 엄마랑 같이 살자고. 응, 같이 살자, 엄마. 친정엄마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쓱 닦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큰일을 해냈네. 엄마, 이사 2주 뒤로 잡았어. 그때까지 큰이 모네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내려가자. 그래. 알았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감각. 결혼 9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그 감각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우리 집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새벽까지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며칠 뒤에야 큰 이모를 통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퇴원 다음 날 오후 친정엄마와 함께 큰이모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큰이모가 미리 작은 방 하나를 깨끗하게 비워두고 침대 시트며 이불까지 새로 갈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친정엄마가 침대 위에 손을 얹어보며 작게 웃었어요. 언니, 뭐 이렇게까지 해놨어. 복순아, 너 그냥 여기서 쉬어. 회복이 우선이야. 큰이모가 친정엄마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회사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옆에는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본가에 남겨둔 제 집 목록이었어요. 캐리어 2개, 박스 5개. 9년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부피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토요일 오전, 저는 차장과 함께 본가 아파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차장이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은혜 씨, 떨려? 조금요. 떨려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네, 선배. 현관문 앞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앞에 시댁 식구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식탁 위에는 차 한 잔 놓여 있지 않았어요. 저와 차장은 식탁 맞은편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애미야. 평소에 그 호칭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한껏 부드러웠어요. 애미야, 친정일은 다 이해한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끊는 게 아니지 않냐? 9년이야, 9년.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 전화기 너머에서 너라고 호통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깍지만 풀었다, 쥐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A사 한 장을 꺼냈어요. 차장이 어젯밤 함께 다듬어준 정산표였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종이 위에는 결혼 9년간의 항목과 금액, 날짜, 그리고 각 항목의 진짜 채무자 이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가장 먼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옳게, 이게 다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형님. 가족끼리 무슨 계산서야? 신우이가 종이를 식탁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졌어요. 시동생이 그 옆에서 종이를 끌어당겨 자기 앞에 폈습니다. 자신의 전세대출 보증 항목에 적힌 9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동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한 번 더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들여다보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그래서 너 이걸 다 받아내겠다는 거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님,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마주 봤습니다. 제 명의로 묶인 것들만 풀어주시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은 안 받을 거예요. 그건 제가 9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낸 수업료라고 칠게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 종이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손바닥 아래 종이가 약간 휘어졌어요. 애미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머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응?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답은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정산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여보, 이혼은 천천히 얘기해. 여보, 지금은 내 명의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야. 남편이 손깍지를 다시 한번 풀었다 쥐었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너 너무하잖아.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형님, 네. 오늘은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종이에 적힌 거 정리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신우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동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앞에 종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차장이 그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주듯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차장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장을 한번 흘끗 쳐다봤어요. 누구신지. 은혜 씨 회사 선배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와도 되겠냐고 은혜 씨한테 미리 양해 구했고요. 회사 사람이 왜 가족 일에 끼어요? 차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가족 일이라고 부르시기에는 종이 위 숫자들이 가족 같지 않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번 굳었어요. 차장이 다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충격이 크시겠지만 오늘 자리는 책임 추궁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명예 정리 부탁드리러 온 자리예요. 은혜 씨가 가져온 종이도 받아내겠다는 청구서가 아니라 끊어내겠다는 정리표예요. 그 부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일어날게요. 애미야, 종이는 두고 갈게요. 식구들끼리 한번 보세요. 애미야, 잠깐만.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 듣지 않은 채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차장이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은혜 씨 가자. 네, 선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장의 차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그제야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는 게 보였어요. 너무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은혜 씨. 네. 오늘 진짜 잘했어. 한 번도 안 떨었어. 저는 작게 웃었어요. 선배, 사실 손에 손톱 자국 났어요. 차장이 그제야 시동을 걸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떨린 거 아니야. 참은 거지. 차창 밖으로 시댁 식구 4명이 살고 있을 그 아파트 동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차장에게서 또 한 번 캡처본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우연히 또 전달받았다고 했어요. 캡처본 안에는 어젯밤 자정 무렵에 오간 메시지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먼저 떴어요. 승우야, 너 도대체 며느리 단속을 어떻게 한 거야? 큰아들이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아래에는 신우이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승우야, 엄마 말씀이 맞아.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거야. 또 그 아래에는 시동생의 한 줄이었어요. 형, 이건 형이 해결해야 돼. 나도 형수님 못 막아. 저는 캡처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이번에도 한 줄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안에서 책임을 추궁당해 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들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짐작이 갔어요. 방패막이, 큰 며느리를 방패막이로 세워두고 그 뒤에서 효자 노릇만 해왔던 사람.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 남편 혼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이모네 거실 소파에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도 친정엄마도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은혜야. 응, 엄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9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김장철에 절인 배추 앞에 앉아 있으면서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못 본 척 넘기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참아왔던 9년치 눈물이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큰이모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조용히 다시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게 거실 너머로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일일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거실 안에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친정엄마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천안지점으로 첫 출근하던 날,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투룸 아파트 작은 부엌에서 친정엄마가 이미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더 자지 그랬어. 우리 딸 첫 출근인데 엄마가 미역국은 끓여줘야지. 친정엄마가 국자로 미역국을 한번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비우는데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은혜야. 응, 엄마. 오늘 잘하고 와. 응, 알았어. 회사에 도착해 세부서 사무실로 들어서니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장은혜 씨, 어서 와요. 본사 MD 경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지점에서는 거의 에이스급이야. 감사합니다, 팀장님. 환영해요.
천천히 적응해요. 팀장이 제 자리를 안내해 주는 동안 새 동료들이 한 명씩 일어나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 어색함이 이상하게도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9년 동안 익숙했던 시댁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요. 그 주 금요일 차장에게서 짧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혜 씨, 잘 적응하고 있어? 네, 선배. 회사는 괜찮아요.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서. 뭔데요? 시동생 전세 대출 결국 회수됐대. 저는 사무실 비상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래요? 단독 심사 통과 못했고 보증금 절반으로 깎인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카페 창업 계획도 백지화됐대. 은혜 씨, 마음 흔들리지 마. 안 흔들려요, 선배.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비상계단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이 차장을 통해 하나씩 닿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졌지만 후회가 들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차장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조차 거절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결국 신우이의 명의로 새로 개업했지만 등을 돌린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2달도 못 버티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후일담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작게 한숨만 내쉬었어요. 통쾌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9년 동안 제 명예 위에서 굴러가던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소식은 회사 동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신혼집을 매각 절차에 올리고 회사 근처 원룸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가족이 그 원룸으로 몰려와 큰아들이 이걸 해결해야 한다며 다그치는 일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9년 전 결혼식장 입구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는 동안 저는 회사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령 2달째 되던 날 오후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어 천안 시내 카페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제가 정리해온 서류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장은혜 씨. 네, 변호사님. 재산분할 자료가 이렇게 잘 정리된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래요? 보통 이혼 조정 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자료 정리거든요. 그런데 장은혜 씨는 9년치를 다 시간 순서대로 묶어오셨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런히 모으며 작게 웃었어요. 빠르면 3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등 뒤로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이혼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나 이혼할 거야. 친정엄마가 숟가락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놀랐어? 아니. 친정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 딸 잘 결정했어. 엄마. 은혜야. 응. 엄마가 살아있어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친정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이 1달 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어요. 이혼 조정 첫 기일 전날 밤 핸드폰이 길게 한번 울렸습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열어보니 꽤 긴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다. 어머니랑도 정리할게.
가게도 손 뗄게.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9년이잖아. 우리 9년이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답장 없이 그대로 화면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는데 옆방에서 친정엄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엄마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친정엄마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조정 당일 오전 법원 앞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수염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얼굴이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잠시 받았어요. 남편의 눈에 어떤 후회가 담겨 있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게 중요한 단계는 지나 있었어요. 여보, 한마디만 해줘. 저는 짧게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백승우 씨, 남편이 그 호칭에 흠칫 몸을 떨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보가 아니라 백승우 씨라고 부를게요. 여보, 조정실에서 봐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조정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열기 직전 한 번 더 등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신혼집 매각 대금의 분할,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결혼 9년간 시댁으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가 재산분할 항목에 반영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정리해준 합의서 초안에 양쪽이 도장을 찍는 데에는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조정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차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끝났어요. 차장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어요. 수고했어, 은혜 씨. 오늘은 그냥 푹 쉬어.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1월의 찬바람이 외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어요. 천안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들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추수가 끝난 빈 논들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작은 부엌에서 또 한 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미역국이야? 우리 딸 큰일 마치고 왔는데 미역국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저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천천히 타고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맞은편에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은혜야. 응,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응, 엄마. 잘 살자. 식탁 위 미역국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천안의 1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위에 길게 자리를 잡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있을 그 사람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다가 곧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미역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숟갈을 더 천천히 떠넣었어요. 결혼 9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평온함이 그 따뜻한 그릇 안에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한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 밤, 거울 앞에서 내가 못 깨어나면 누가 진짜로 울어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던 그 순간이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새벽이 있으셨나요? 다 내어주고도 정작 내가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그런 시간 말이에요. 오늘 주인공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고 싶으신지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